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라이브 북토크 서해를 맡은 편집자 박영신입니다. 이 책의 책임 편집을 맡았고요. 네, 오늘 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를 뭐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오늘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오늘 게스트로 모신 김상우 선생님께서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사실 가장 궁금하고,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김상우 물리학자이셨습니다. 세간의 다정한 물리학자라고도 알려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책을 읽고서 정말 다정한 추천사를 써주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의 물리 영웅들이 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생생함이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리학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첫 번째 독자이신데요.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을지 간략하게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추천사 부탁이 오면은 많이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 부탁이 왔을 때 문학동네에서 온 거니까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읽을 시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못한다고 하려고 했다가 제목이 좀 특이해서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니 제목이 특이해서 네. 좀 넘겨보기 시작한 게 이제 화근이었죠. 그래서 좀 파일을 열어보고 좀 읽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내용 이야기랄까? 확 끄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천사를 흔쾌히 쓰기로 하고, 아마 제 추천사가 책 뒤에 있으니까 책 가지고 계시죠? 책 뒤에 보시면 아마 여기 나온 내용이 저의 첫 번째이자 아마 이 책에 대한 가장 저의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평일 것 같아요. 즉 사실 역사에는 빈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픽션들은, 소설들은 그 빈 부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다음에 넌픽션, 제가 주로 많이 보거나 이제 과학 서적들이 많이 다루는 넌픽션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비워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책은 비워놔야 될 그 부분들에다가 이제 픽션을 넣어서 이게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맛있다고 할까? 네.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책의 주제도 수학과 물리학, 과학을 넘나드는, 특히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중반에 중요한 그런 과학적 사건들을 또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과학자들이 보기에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았어요. 네네. 사실은 저는 물리학이나 뭐 과학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이 책이 픽션과 논픽션 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굉장히 기묘한 어떤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픽션과 논픽션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책이고, 이 책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이 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닐까, 주제의식을 포괄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재밌었던 것은 물리학이 담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우화처럼 표현을 해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재밌게 또 읽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제가 그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스토리텔링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럼에도 역시 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읽힌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편집을 하면서 다 이해하면서 당연히
작업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책에서 가장 주되게 관통하는 키워드가 역시 양자역학인데요. 오늘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근데 또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마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에 빠졌다고는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알 수 없음, 불가지함, 그것을 받아들인 이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또 양자역학에 빠지셔서 물리학자가 되셨다는, 이론 물리학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매력이 양자역학에 있는 걸까요, 선생님? 우선 그 이 책의 그 주된 내용이 양자역학만은 아니고요. 이 책이 여러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 처음에는 주로 그 화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네. 프리츠 하버를 중심으로 한 네, 그 맞습니다. 독약이죠. 독약과 이제 화학과 다음에 염료에 대한 20세기 초반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슈라츠실트 그 싱귤러리티 특이점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제 그론디크에 대한 수학 이론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이 양자역학 이야기예요. 근데 양자역학 이야기가 이제 워낙 비중이 크고, 네. 다음에 이 책의 제목 자체가 그 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이 책의 제목에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런가요, 선생님? 즉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 그 순간,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물리학이거든요. 네. 사물의 이치, 물리라는 게 네, 네. 사물의 이치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인데, 그런 물리학자들이 그 언제부터라고 하긴 쉽지 않겠지만 갈릴레오라고 쳐도 갈릴레오 이후 300년 넘게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하기를 멈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이긴 해요. 아, 즉 이제 이해를 못한다, 아까 이해할 수 없다. 네네. 파인만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이해를 못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다 나온 학문이거든요. 네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은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환원주의인데, 네. 근본인 원자, 그 원자를 다 이해하면 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고전 물리학이 아니요. 그 사고 방식 자체는 이제 양자역학이 네네.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그 원자 하나를 다루다 보니 그 원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와서 제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 경험을 토대로 한 이해, 일상 경험으로부터 나온 그 단어의 정의인 이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매력이라면 바로 이런, 즉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출발한 학문이었는데 그것의 결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결말이었던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틀 내에서 새로운 이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것이 양자역학의 매력이 아닐까. 사실 양자역학이 나오고서 철학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네. 20세기 초 서양 철학에 이것이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한 그런 학문이라서 그런지 더더군다나 매력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학과 맞습니다. 그 고도의 예측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물리학의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학문의 큰 매력이 아닐까.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양자역학을 접하게 되신 거는 뭐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니면 그러셨어요? 책을 읽다가. 네, 그렇죠. 과학 교양 서적을 보다가. 네.
너무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네. 그 어린 나이에 이 물론 책- 이해를 못했죠. 네. 이해하고 본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음, 그 어린 그 고등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건 정말 뭐 무슨 직업 같은 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 그냥 이걸 해야겠다. 그러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느끼기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걸 직업적 선택으로 삼기에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마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 나오는 물리학자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판사 편집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렇습니다. 편집자의 숫자랑 이론 물리학자의 숫자 따져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이론 물리학자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따져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대로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책이 또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짧고 또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그렇다라고 또 캐치해 가기가 어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다 읽고 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양자역학과 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던 그 물리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너무 근본적이고 또 좀 거대한 질문이어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특히 그 양자역학 파트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죠. 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를 놓고서 그 당시에 가장 물리학계에서 유명했던 두 사람,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양자역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론에 도달을 했고 그들이 실제 그 논쟁의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요한 만남과 사건들은 진실인데 그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상상을 통해서 다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마 물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양자역학의 역사를 좀 약간 한번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전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볼 때는 모르고 그냥 이게 다 진실인 줄 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때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의심하면서 읽어보셨을 것 그런 같아요. 부분도 있고 어떤 네. 부분은 이건 진짜인가? 그러니까 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디테일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물리학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인간적인 고뇌들, 또 어떤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고뇌하면서 이런 어떤 위대한 발견에 도달했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인간적인 면모들이란 것을 좀 발견하게 돼서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 전 인간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네. 물리학자도 인간이고 군인도 네. 인간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쟁 역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를 이제 흔히 사람들이 밀떡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네. 전쟁에 대한 책을 보다 보면은 흔히 빠지는 오류가 거기 등장하는 뭐 오늘 전투에서 뭐 3만 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상자가 몇 명이고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숫자가 사실은
다 누군가의 그쵸.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맞습니다. 남편, 일형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거시적으로 전쟁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네네. 끝없이 거기 나오는 무기와 사람들의 전투와 그 누가 이기고 그런 것만 보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런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다 개개인이 있어서 저는 가끔 그런 전쟁사를 읽을 때도 한 개인에 대한 책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한 병사의 네네.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병사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썼던 어떤 에세이 같은 거라든가 밸런스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책에서만 물리를 볼 때랑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이론과 과학자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뭐 인간적인 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하이젠베르크가 그 불확정성 원리를 향해 가면서 그 괴테의 서동시집 같은 것들을 읽고 또 사실 뭐 이전에 뭐 부분과 전체 같은 하이젠베르크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 각종 문화 예술적인 것들을 섭렵해 가면서 그걸 통해서도 또 사유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묘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저한테 흥미로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자들끼리 서로 많이 싸우는 줄 몰랐어요. 그 하나의 어떤 이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 뭐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그랬고 뭐 슈레딩거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드브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들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좀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이 논쟁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몇 년도 언제쯤에 논문이 나오고 어떤 발견을 하고 솔베이 학회에 모여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진실에 가까운 네. 내용들이에요. 네. 가까운 내용들이고 특히나 이 양자역학에서 이런 그 논쟁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학은 논쟁이 그 어떤 실험적으로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가 딱 나오면은 답은 yes 아니면 no로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논쟁은 끝나고 이제 그 전까지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의견을 바꾸고 이제 이게 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증거가 나오면 끝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은 이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동의 안 할 게 없는데 수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생겨요. 네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네, 이걸 어떻게 다시 나오지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이렇게 행동하는 이 원자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놓고서 논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긴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그 사실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네. 표현할 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도 그럼 양자역학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나? 네. 이것의 이 이론으로는 예측이 항상 불확실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양자역학으로는 수학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답이 하나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답이 나오고 그 하나의 답을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들어맞고 다음에 불확실하다, 뭐 불확정성 원리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양자역학이 말하는 불확정성은 네. 우리의 일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아. 거의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이하로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아가 정확한 것 같지만 자아에 잘해봤자 1cm, 1mm를 10등분한 것 정도가 우리의 정확도예요. 일상생활에서. 네. 양자역학은 그것의 1000만분의 1까지 정확도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하로 좁힐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보다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물체가 있다면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물체가 움직인다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속도는 몰라. 네. 그럼 뭘 알 수 있냐고? 에너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양자역학이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예측 가능한 물리량들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꿔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요. 단편적인 생각으로부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고 말씀대로 그런 예측 가능성에서의 얼마만큼의 예측 가능성이냐를 두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매력을 느낀 인물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실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제가 저를 제일 처음 사로잡은 사람은 하이젠베르크였어요. 정말요?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생 때, 그 이후 고등학교 때. 네. 대학생 때까지도 사실 가장 제 마음을, 왜냐면 하이젠베르크는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가요? 엄친아. 못하는 게 이 책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네. 예술이면 예술, 하여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뭐든지 잘하는 수준이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라고 안 되죠. 하이젠베르크 님께서는 뮌헨 태생, 이제 뮌헨 출신인데 네. 뮌헨에서는 하이젠베르크를 물리학자가 아니라 그 피아니스트로 알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첫 번째 혁명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으로 시작이 되고 해석이 완료되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천재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게 하이젠베르크일 거라서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제가 정말 끌렸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니 양자역학의 진정한 영웅은 이제 보어란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서 멘토라고 얘기되는. 그렇죠. 보어야말로 이 양자역학을 궤도에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장본인이자 이 모든 철학적 측면들에 대해서 이걸 다 종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총지휘자라고 할까? 그래서 그렇구나. 양자역학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보어를 뽑아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보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더 크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양자역학의 가장 첫 번째 빛이 입자라는 말을 했던 사람인 바로 아인슈타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 논쟁들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양자역학의 역사에서는 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네,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솔베이 회의, 1927년의 솔베이 회의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부분에 속하긴 하는데 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 같은 게 되게 많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면면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같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고 유일하게 여성으로서는 또 마리 큐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보어를 나중에 또 생각하시게 되는구나. 이 책에서 보어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 낭독을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잠깐 선생님 말씀하신 낭독 읽어보겠습니다. 124쪽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네. 보어는 산을 거닐며 이 젊은 물리학자에게 말했다. 원자를 묘사할 때 언어는 시와 같은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와 함께 걸으면서 아원자 세계가 거시 세계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감했다. 보어는 하르츠 산지의 산덩이를 산덩이를 가늠하다가 그에게 말했다. 고작 흙 입자 하나에 원자 수십억 개가 들어있다면 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그토록 작은 것에 대해 유의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시인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자 또한 세상의 사실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와
정신적 연결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바로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뭐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없고 인간이 그런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지 이 우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는 한데 참. 우리 언어는 네. 시와 같다는 거죠. 네네. 그 정확한 본질을 찍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이미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이미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즉, 그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전자를 묘사할 수 있는 동사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 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물체를 기술하는 동사가 있을 뿐이지 존재에 대한 동사는 두 장소, 세 장소, 네 장소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물체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동사가 없다는 게 우리의 언어의 문제지 이 우주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주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의 핵심에 언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였고 지금 제가 읽은 문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하지만 언어가 있긴 있어요. 바로 이 우주를 기술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바로 수학이죠. 네. 수학으로는 돼요. 수학. 네, 그렇죠. 여기 책에도 앞쪽에 이제 그 심장의 심장 그 부분에서는 그 모치즈키 시니치와 알렉산더 그로텐디크라는 그 수학자들, 실제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그들의 이야기조차도 너무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학적인 은유나 이런 것들을 함축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이 사람들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을 해나가더라고요. 사실 수학은 이론 물리학보다 한 레벨 위에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그렇죠. 인간 그룹으로 보이겠지만 네. 제가 이런 비유를 언제나 드는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1층에 있고 물리학자들이 2층에 있다면 네. 수학자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하늘을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 그로텐디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물리학자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 아예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요? 수학에서 천재라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삶을 살잖아요. 네, 책만 봐도 일단 그렇습니다. 뭐 상을 준다는데 필드상이죠. 네. 노벨상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건데 그거 받으러 안 가겠다. 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실제로 그런 일을 그로텐디크가 했던. 네네. 적어도 물리학자는 여기 논쟁을 벌이고 양자역학 때문에 싸우지만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상도 받고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물리학자들은 두 다리를 땅에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이 우주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네. 수학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완결된 구조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 구조가 이 우주에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만 완결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그로텐디크 파트를 보시면은 아마 조금 맛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거기도 한 허구가 반쯤 섞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으로 말려내는 은둔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간달프처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명한 그 세계적인 수학자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그 대상이 이 세상에 다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같습니다. 수학은 그냥 그 자체의 독립적인 어떤 공리 체계를 만드는 거라서 물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리는 고도의 수학을 쓰더라도 실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실험은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접점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수학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학과 물리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은 수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수학이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학문이긴 한데 네네. 저는 두 다리를 땅에 붙이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수학을 더 좋아했으면 수학과로 갔겠죠.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수학을 고등학교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그 대학 가고 그 뒤에 보면서는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물리에서 아, 하는 정도만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고도의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네.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 완전히 개념으로만 들어가는 그 세상이 저한테는 뭐라고 할까, 뭔가 되게 신비롭긴 해요. 신비롭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하긴 한데 네네. 아주 재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게 더 흥미로워요. 음, 그러니까 이 물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물리학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가장 전공이신 분야는 이론 물리학이잖아요. 조금 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은. 사실 과학에서 이렇게 이론과 실험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물리학이 거의 처음이었고요. 네. 보통은 여러분들 과학자라 그러면 하얀색 가운 입고 이렇게 막 실험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뭔가를 화학자들 뭐, 두들기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과학인데 물리학은 19세기 말쯤에 이론과 실험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이 이론까지 같이 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고도로 발전을 해서 하다 고도의 보니. 수학을 네. 사용하면서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제 맥스웰 같은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데 맥스웰, 네, 뭐 네. 플랑크, 여기 오늘 등장하는 하이젠베르크, 보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이론만 연구하는 그런 직업군이 돼요. 그래서 아, 그 이후 물리학계는 그 두 개의 큰 분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펜과 컴퓨터만 가지고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실험만 하는. 아, 그렇다고 해서 실험하시는 분이 이론을 모르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실험하시는 분들도 이론을 받아서 그 이론을 실험으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복잡한 이론 계산이나 이런 고도의 수학적 구조를 다 연구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근데 서서히 이제 화학이나 생물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론과 실험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생물도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DNA 같은 것의 분석이 고도의 하긴, 정보 처리 네.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약품 같은 고전적인 거 느낌 다루지 않고도 네, 네. 컴퓨터 앞에서만 생명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이론과 실험이 분리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할되는 게 언제나 좋은 건지는. 그러게요. 근데 그 이론 물리학자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시고 또 이 책도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 물리학 정말로 문학적이고 철학적일 수 있구나. 원래 이런 거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뭐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하이젠베르크의 어떤 책들을 읽고 부분과 전체 이런 것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때 그렇게 어려운 책 읽은 건 아니었고요. 네.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블루백스라고 일본 책을 번역한 거예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 대중서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 구할 수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 되게 조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책 보고 제 인생을 정했을까 싶은 그런 책이었는데 네. 뭐 사람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뭐 하이젠베르크도 근데 어쨌거나 그 문학적인 뭐 은유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읽히는 바가 되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 이런 식의 은유를 통해서 또 설명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어떤 수준에서는 고전 물리학과 또 현대 물리학의 차이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강의에서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이 책에도 한 번쯤 언급되는데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얘기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수학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데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때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 고전역학적 관점에서는 이 대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위치거든요. 아, 네, 위치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하고 그 시간의 위치,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물리량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자명하게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내가 내가 얘를 보지 않아도 거기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자를 대고 길이를 재거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네. 것이 언제나 보장된다고 믿어왔었는데, 네.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정말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 녀석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물체의 위치를 기술할 건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그 물체의 위치를 아는 것과 네. 물체의 위치가 있다는 것과 내가 그걸 아는 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측한다는 건데, 우리가 쓰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네. 관측을 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을 굉장히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과정으로 만듭니다. 그 이전까지 누구도 관측한다는 그것을 어떤 중요한 물리적 과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관측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당연하게 있는. 밖에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60km면은 그걸 그냥 60km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상하게 물어볼 수 있죠. 양자역학에서는 너 그거 관측해봤니? 그렇죠. 그럼 관측을 뭐하러 해? 그냥 60km인데. 그럼 관측했던 6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관측한다는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어서 네, 책에서도 나오는. 코펜하겐 해석은 이 관측을 따로 띄어내고 그 띄어낸 것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이 양자역학이 정합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정리해 놓은 양자역학의 해석이죠. 정말 어렵지만 정말 멋있는 느낌의. 네. 그리고 그 관측을 통해서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관측이 쳐다보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관측한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관측 자체가 근데 저기 별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관측의 이유가 없었다는. 그렇죠. 저기 별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보지 않아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양자역학은 보기 전에는 존재한 것조차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측한다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부자연스럽죠. 많은 경우 그래요. 네, 그렇죠. 그냥 있는 건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있잖아 얘기하면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 다음 또 보면 여기 있지 않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했던 나의 관측이란 행동이 이미 이 대상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양자역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런 과학을 기술하는 방식 자체가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세분화해서 하지만 잘 정의되어 있는 방식대로 하면은 언제나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 들어가는 순간 엉망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힘들지만 뭐 많이 하면은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이해했다고 할 수도 있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까요? 사실 과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직관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우주는 그렇죠. 한 점에서 폭발하듯이 생겨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왔고 어느 하나도 인간의 직관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연구하다가도 뭔가 이건 직관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불길한 징조예요. 오히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직관은 그 우주를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편향되기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런 거 잘하도록 진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뇌는 그런 거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 네네. 우주의 신비를 깨닫고 무슨 수학적 구조를 찾고 이런 거를 하도록 만들어진 뇌가 아닌 그런 거죠.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이걸로 알파고 가지고서 뭐 이상한 일 시키면 못할 거 아니에요. 바둑만 두는 애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과학을 한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네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직관 자체가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네요. 어떻게 직관은 보면. 인간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네네. 인간의 경험이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프러시안 블루라는 염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혹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시아나물이라는 독극물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첫 번째 단편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걸 보면서는 역시 어떤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의 모순, 아이러니, 그리고 인간을 왜 이렇게 호기심 앞에서 멈출 수가 없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져온 풍요로운 결과도 있지만 또 그림자도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 책의 1장인데요. 네. 거기 보시면은 염료 개발과 이제 독약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데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학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경험, 우리가 보통 겪는 인간관계 같은 것들은 사실 수없이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도 플라톤의 책을 읽고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어도 얻을 것들이 있는 이유는 공감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네. 사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지난 5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인간은 그렇죠.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이 네. 살아가는 방식은 네, 서로 만나서 뭐 서로 사귀고 뭐 서로 뭐 결혼하고 뭐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없는데 자연과학이 알아낸 것들은 사실 1925년 이전에 양자과학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 그런 식이죠. 네네네. 여기 시안화합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플라스틱 그렇죠. 이런 거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을 일으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호기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이해했을까요? 모르죠. 저는 아직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20년밖에 안 됐는데 플라스틱이 나온 게 1939년인데 60년대가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세상을 덮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좋아만 했지. 네네. 처음에 산업혁명 시작될 때 그 이산화탄소가 세상의 온도를 높여서 기후위기가 올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그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초반부에 염료를 만들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독약을 만들게 되고 네. 독약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목숨을 구한 질소 비료를 만든 프리츠 하버인데 네. 프리츠 하버가 질소 그 암모니아 분해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쯤 되는데요. 네네.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져야 돼요. 멜서스가 얘기한 그 식량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서 인구가 결국 줄어서 대규모 기아가 올 거라는 그 우울한 예측이 틀린 이유가 프리츠 하버 때문이에요. 그렇죠. 비료가 질소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비료를 자연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낸 공기로부터 분해한 건데요. 그걸 만든 사람이 프리츠 하버라서 그래서 적어도 지금 지구상 인구의 한 50억은 이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네. 이 사람은 막상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가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 되게 모순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모든 걸 다 알고 하진 않거든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만들어요. 네. 과학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도 자신이 만드는 게 뭔지 몰라요. 네, 그렇죠. 만든 순간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요즘에 그때 뭐 N번방 같은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만드는 거죠.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기술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사회의 통제를 받고 과학자들이 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은 다른 인간의 다른 여러 학문 분야와 달리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와 같이 소통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계속해서 이걸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연구가 진행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을 모르면은 네. 그냥 당할 수가 있죠. 네네. 과학자들도 모르고 하는데 다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죠. 통제하나요? 누가 이거를 끌고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얘기 나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소설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오히려 SF 작가들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미래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네. 그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인공지능도 걱정하시지만 저는 SNS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민주주의의 큰 축복이라 그랬지만 네네. 지금 벌써 미국은 이미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도 저는 아직 우리 이해 못했어요. 플라스틱 같이 30-40년 뒤에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왜 SNS를 만들었을까 이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 과학기술의 문제는 이 책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순적인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건 과학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잘못도 아니고요. 과학이 만들어내는 이 산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우리의 직관이 통하지 않아서 양자역학 같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계속.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전체가 참여해서 이거를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책의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단죄하려는 방식의 서술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벌써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시계가 안 보여서. 네, 지금 거의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짧게만 말씀해 주셔도 일단 많은 시간이 조금 흘러가긴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북토크를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좀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실생활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이 쓰이지 않는 거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런가요?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른데요. 일단 이 방 안에 불 다 꺼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네. 네트워크 갖다 버리고 컴퓨터 갖다 버리고 네, 북토크 못 하겠네요. 옷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화학 제품들이잖아요. 네. 합성 섬유, 합성 화학 다 양자역학의 산물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분자, 원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은 몽땅 양자역학이라서, 그러니까 원자를 설명하는 거니까 분자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생명의 신비가 DNA에 있는데 DNA라는 분자로 생명을 설명하는 게 분자 생물학.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DNA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든 첨단 과학의 이해 방식 자체가 원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원자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과학이 한 단계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없다면 거의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의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물렁물렁한지, 왜 이건 딱딱한지, 왜 금속은 전기를 통하는지 다 양자역학이 설명하죠. 즉, 그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를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이니까 만물이 왜 그러한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빼고는 다 양자역학이에요. 시간과 공간 빼고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응용이 되어 있다는. 반도체죠. 네네. 반도체가 존재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자공학과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뭐 다 양자역학 배우거든요.
전자공학과 2학기 배우고 재료공학도 한 학기, 화학과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공계에 가시면 2, 3학년 때 양자科배워요. 화학과에서 양자화학이라 그러고 전자공학과는 양자전자공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그러니까 철학의 플라톤이에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적어도 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 없이는 우리 문명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인류의 문명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본적인 학문이긴 하네요. 네, 방금 전에 질문은 외리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이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다가 혹시 유레카 하면서 발견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오혜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유레카라고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연구 결과를 냈으면 제가 노벨상 받으러 갔겠죠. 그 유레카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마 제가 연구했던 거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연구 네네. 얘기는 하진 않고요. 네네.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말 어떻게 세상이 그러니까 물리학의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이해하는 순간 전 유레카를 몇 번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카오스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깨달았을 카오스 때 이론이요? 카오스 이론의 카오스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책에도 나오고 뭐 수업 시간에 다 배우긴 하지만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벅찬 희열을 느낄 순간들이고 에피판이라고 보통 네? 에피판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에피판이요? 네, 어떤 지적인 희열을 맛보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뭐 맥스웰 도깨비 문제라든가 정보 엔트로피라든가 그런 것도 깨달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할 때 이런 걸 깨닫는 것은 이제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저 같은 그 연구자는 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작은 거지만 어쨌든 아무도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논문을 쓰니까 그 순간은 적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밤에 보통 몇 달 넘게 고민하는 거죠. 안 풀려가지고 보다가 어느 순간 딱 풀렸는데 풀린 직후의 느낌은 언제나 비슷해요. 비교할 수 없을 희열일 것 같긴 해요. 아니요. 그 풀린 직후의 느낌은 어떠냐면은 똑같은데 이걸 왜 몰랐지? 이 바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풀렸을 때 당연해야 되거든요. 풀렸을 때 당연하면은 대체로 맞을 확률이 큰데 그러면 이제 다음날 확인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맞지는 않거든요. 다음날 동료들하고 얘기해보면 틀렸을 때도 많고요. 적어도 다음날까지는 유지되는 인류 역사상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근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몇 번 있죠. 쉽게 아무나 느껴볼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남궁인 선생님께서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다고 지금 써주셨어요. 남궁인 선생님께서도 바쁘실 텐데 이분은 그 응급실에서. 근데 그 남궁인 선생님께서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또 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궁인 선생님의 평도 나중에 언젠가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시간. 이 책에서 꼭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선생님.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슈레딩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만들 때 그 스위스의 아로사에서 불륜의 관계 속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 불륜의 여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팩트인데요. 이 책에서는 그 여인이 누군지를 가정을 하고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세요? 그거는 역사에서 모두가 알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때 아내는 집에 있었고, 맞습니다. 슈레딩거는 아로사의 호텔, 그 스위스의 그 알프스의 호텔인데요. 거기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투숙을 했어요, 호텔에. 거기까지가 팩트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알 수가 누군지 몰라서 사실은 다 없죠.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건데 이 책에는 그게 누군지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도 픽션이겠죠. 예.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생생하게 또 적혀 네, 맞아요. 예.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짠가 거짓인가 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 편집할 때 팩트 체크를 좀 했었어요. 전 포기했어요. 하다가 네, 근데 너무 나중에 애매해서 여기저기. 네, 이게 소설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게 의미가 또 맞아요. 있을까? 예, 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해서 음. 그냥 어떤 정합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편집하면서 재밌었던 기억들이 또 좀 새록새록 나고요. 제가 이 책 독파를 진행하면서 또 이 작가 이 책의 말미의 감사의 말에 이 책이 어떻게 쓰였는지 팩트와 또 픽션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그 맨 처음에 실린 프러시안 블루에서는 허구가 단 한 구절이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러다 나중에 몇 번을 읽고 나서 알게 됐는데 노승영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책을 번역하신 노승영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독파의 미션으로 잠깐 냈었는데 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프러시안 블루의 맨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질소 때문에 프리츠 하버가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비료 때문에 초록이 이 지구를 덮어버릴까봐 두려웠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네, 허구의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허구예요? 네, 저도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네. 몰라가지고. 노승영 선생님의 아, 말씀에 따르면 그렇고 저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하나 알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간은 지금 1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질문을 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구절은 아까 좀 낭송을 좀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다른 구절이 또 있으셨을까요? 칼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찾아보는 그런 책은 아니어서요. 네, 저한테는 맞습니다. 네, 네. 양자역학에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다 저는 아는 내용들이라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제목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211페이지에 보면 아, 네네. 여기 약간 좀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하이젠베르크가 만나서 술집에서. 술집에서 만나서 네네. 그 술 취한 사람이 막 뭐라고 떠드는 이야기 중에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춘 겁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이해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그런 그 보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사실 이 뒤에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이 사회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왜 저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가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답이 찾아지기 마련인데 네. 이야기를 멈추라는 이 과학의 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제목이 아주 사실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가오시는. 멈춰야 한다는 이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자역학도 어떻게 하든 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의미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선생님의 그 여러 책 중에서 저는 떨림과 울림 그걸 처음에 읽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사실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뭐 즉 물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그런 거랑 마무리하시려고. 네. 제가 감히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정의하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고요. 네. 사실 이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논쟁을 이미 벌인 적이 있었고 1920년대. 네. 그때 보어가 한 답이 있었죠. 보어는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해했다고 믿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새로운 지식과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나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네.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그걸 이해했다라고 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서는 이것이 이해의 정의라면 우리 인간은 양자역학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가 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중의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해라는 단어를 다른 인간에게도 사용하잖아요. 네. 사회에도 사용하고. 그렇죠. 거기서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합적인 것일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인간 사이의 이해는 공감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네.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다 나의 이성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이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를 항상 그렇지만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을 너무 많은 곳으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고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따라서 항상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원자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영화 그 흐르는 강물처럼에서도 그런 비슷한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목사가 아들 주인공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이전에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멋진 대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가 뭐 인간 사회에서의 이해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공명한다, 공감한다 이런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글쎄요. 아직 저는 문학 작품은 아직 시도할 만큼 공력이 되질 않아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 능력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더 공력을 더 쌓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동안에 선생님의 책들을 보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어렵게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어떤 책들을 보면은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인문학과 문학과 예술을 어떻게 물리학자가 해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선생님도 분명히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선생님 책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치셨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업로드 될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같이 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김상욱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지만 분들 모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네,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세요. 지금 200명도 넘어 가고 있는데요. 평일 저녁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유튜브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책 다 못 읽으셨으면 오늘을 기점으로 네, 꼭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